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파동함수는 양자수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N, L, N. 근데 3개 양자수가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 그 4번째 양자수는 여러분도 잘 아는 비슷한 양수. 근데 얘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빼먹고 얘기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파동함수가 있고 파동함수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구했다.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얘가 파동이 되면 굳이 얘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느냐? 얘 말고도 기존의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그냥 클래식한 파동 방정식을 풀지 왜 어려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느냐?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요 물질파의 파동함수는 무슨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두보로의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일반적인 파동하고 물질파라는 파동은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물질파는 두보로의 관계식을 만족을 해줘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은 반드시 두보로의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다. 우리가 얘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8m L제곱에 N제곱 H제곱 얘는 사인 1분의 N파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체크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일단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서 E는 H 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포텐셜이 없는 자유입자라고 그러면 얘는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P 대신에 요식을 대입해 주게 되면 EM 람다 제곱에 H제곱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HH 날라가면 U는 EM 람다 제곱분의 H라는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 자유입자라고 하게 되면 자유입자라는 물질파는 두보로의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파동이라고 하면은 주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거든요. 물질파는 주파수하고 파장이 반드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요. 얘도 그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얘도.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 네모진 박스 안의 식을 유도해 볼 텐데 먼저 요 남다는 뭐로부터 유도할 거냐면은 요 파동 함수로부터 남다를 구하려고 해요. 요 주파수는 어디서 구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구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구할 때 한번 기억이 뭐냐면 파장이 남다의 함수는 어떤 형태를 띈다고 그랬냐면은 사인 남다분의 2파이. 그럼 수학에서 정의된 거예요. 파장이 남다인 파동 함수는 사인 남다분의 2파이 x가 죠. 걔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L분의 N파이는 남다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 남다는 어떻게 되나요? 남다는 2파이 N파이 L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다는 N분의 2L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N이 1일 때는 어떤 함수인가요? N이 1일 때는 이거죠. 0, L. N이 2일 때는 L이죠. 자, N이 2일 때는 파장이 얼마가 되나요? 한 사이클 도니까 파장이 L이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남다원은 N이 1일 때 파장은 반밖에 만들었기 때문에 파장이 2L. 이건 파장이 2L인 파동이고요. 얘는 파장이 L인 파동. 여기서 대입하면 그냥 나오죠. N에다가 1 대입해주게 되면 2L 나오죠. N에다가 2 대입해주면 2 하게 되면 L 나온다. 파장이 이거예요. n번째 레벨의 파동함수의 파장은 n분의 2야. 그거를 어디다 대입해 줄 거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주파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hν 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h 없어지고 h 없어지니까 n번째 레벨의 주파수는 8m L제곱에 N제곱에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줄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요. 주파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요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뭐 굳이 뭐 유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하느냐.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는 반드시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런 형태라고 했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미분 방정식 해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해가 무한히 많은 해가 나와요. 푸사이 1, 푸사이 2.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가 나와. 이게 일종의 집합을 이뤄. 해 집합을 이뤄. 근데 이 해 집합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 수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 현재 두 가지 성질을 얘기해 줄 텐데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오토노멀한 성질을 갖고 있어. 두 번째는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질이 나중에 여러분들 양적학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오토노멀이라는 단어하고 컴플릿 셋이라는 단어는 보통 수학에서 얘기하는데 수학에서 특히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잘 말하냐면은 벡터에서 이런 얘기를 해. 벡터가 오토노멀하다 혹은 벡터가 컴플릿 셋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먼저 벡터가 오토노멀하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차원 평면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 E1 벡터가 있고 E2 벡터가 있는데 이 각각의 벡터 크기는 이게 얘도 크기가 1이고 얘도 크기가 1이고 서로 수직이야. 이럴 때 이 두 벡터가 오토노멀하다고. 노멀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크기가 1인 벡터라는 뜻이고요. 오토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하다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예가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벡터가 크기가 1이다 혹은 크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벡터에는 뭐가 정의되냐면은 벡터에는 내적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벡터가 내적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뭐 1이다 아니면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를 줄 수가 있거든. 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시켰을 때 그 길이가 1이라는 내적시킨 게 1이라는 것이 바로 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는 얘기는 뭐야?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서로 크기가 얼마다 서로 수직이다 그런 얘기는 어떨 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내적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함수도 함수 간에 내적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벡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함수에서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i번째 함수하고 j번째 함수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적분해 주는 거야. 두 개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준 것을 내적이라고 정의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벡터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먼저 이 아무거나 그러니까 예를 푸사이 1 이걸 가져와 가지고서 자기끼리 내적을 시켜줘. 푸사이 1 적분을 해줘.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지? 얘는 1이 나오게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가 되는? 푸사이 1의 제곱이니까. 그건 확률이잖아. 확률 더해지면 1이 나오도록 정의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전부 노멀한 벡터야. 노멀한 자기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1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줬어.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증명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아무 함수는 두 개를 딱 가져와 가지고서요. 1번 함수하고 예를 들어서 2번 함수를 가져와서 내적을 시킨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해주잖아요. 그럼 해보면 0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 함수나 두 개를 딱 가져와. 같은 것끼리 내적을 시켜주면 언제나 1이 나와. 다른 것끼리 내적을 시켜주면 언제나 0이 나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가. 이제는 오토노멀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성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컴플릿 셋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2차원 평면 안에 임의 벡터가 있어. 그냥 아무 벡터야. 이게 F라는 벡터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F라는 벡터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E1, E2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 서로 수직한 벡터 좌표축이니까 그 안에 정의된 어떤 F라는 벡터도 적절한 A1, A2를 찾아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랬을 때 이 이온 벡터하고 이투 벡터는 컴플릿 셋을 이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함수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다.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파티클 원디멘셔널 박스에서 얘가 x가 0이고 x가 l이잖아요. x가 0과 l 사이에 정의된 임의 함수야. 임의 f와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임의 함수가 있어. 근데 그 임의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A1 플러스 I1 A2 플러스 I2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 여기 플러스 I1 플러스 I2들의 플러스 I1 플러스 I2들의 선형 결합으로 언제나 fx를 재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케이스랑 비슷하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익스포넨셜 x승 어떻게 표현해요? 1 플러스 x의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쭈쭈쭈쭈 가잖아요. 이 x승은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여기 풋사이 1이 예를 들면 x의 0승, 풋사이 2가 뭐 x의 1승, x의 2승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 근사를 잘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 EX승은 이 항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EX승이 가까워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X가 작을 때는 어떻죠?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안 쓰고 한 두 개의 함수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EX승은 X가 작을 때는 1 플러스 X로도 충분히 얘를 근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한히 많이 써야만 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근사를 쓰지가 않아. 근데 X가 작을 때는 한 두 개 항만 가지고서도 얘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걸 다 쓰면 다 쓸수록 물론 좋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두 개만 가지고서도 두 개 함수만 가지고서 얘를 충분히 근사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장에서 뭘 배웠냐면은 어토믹 오비탈을 배울 거거든요. 어토믹 오비탈 1번, 어토믹 오비탈 2번. 이게 뭐냐면 1s 오비탈, 2p 오비탈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어토믹 오비탈 1번, 어토믹 오비탈 2번. 다시 1s 오비탈, 2p 오비탈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5장에서 배울 텐데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은 그 수소 원자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이런 오비탈 해집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집합은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1s 오비탈, 2p 오비탈, 뭐 3d 오비탈 이런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는 임의 함수를 어떤 함수를 갖다 주다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6장에서는 그 임의 함수가 뭐냐면 바로 몰리큘러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몰리큘러 오비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어하는 몰리큘러 오비탈은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것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몰리큘러 오비탈에 가까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두 개 함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근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6장에서 LCAO라고 불러요.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어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6장에서 주로 할 내용입니다. 그 근본 수학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 다시 말하면 어토믹 오비탈들은 컴플릿 셋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의 이제 토픽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토픽은 뭐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수소 원자의 파동수는 3개 양자수만 갖고 있는데 3개 양자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턴젤라 실험. 두 번째는 일족 원소의 더블렛 구조. 세 번째는 비정상 지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일주기는 원자가 두 개가 있죠. 수소하고 헬륨 두 개가 있어요. 이주기 원소는 리터부터 네온까지
몇 개 원소가 있냐면 8개 원소가 있어. 3주기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거든. 2, 8, 18이 뭐로 수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n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랑 똑같아. 2, 8, 18이. 질문은 여기 굳이 2가 붙어야 하느냐 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현상들을 세개 양자수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요 네 개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현상이지만 얘를 갖다가 스핀이라는 개념을 동원을 하게 되면은 요 네 개 현상을 한 번에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턴젤라 시럽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턴젤라 시럽은 뭐냐면은 수소 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을 걸어줘. 공간적으로 그레디언트가 걸려있는 자기장을 걸어줘. 근데 수소 원자를 쌓아줘. 이랬을 때 질문은 얘가 꺾어질 것이냐 안 꺾어질 것이냐가 질문이야. 이 자기장의 영향에 받아서. 그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수소 원자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고 보통 전자는 1s 오비탈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얘가 수소 원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어야 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근데 얘가 언제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냐면은 전자가 회전을 했을 때, 전할 때 입자가 회전하게 되면은 자기 모멘트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 수소 원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수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얘가 자기 모멘트가 생겨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앞서서 했던 식 중에 중요한 식이 뭐냐면 얘 전자는 가군 용량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군 용량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L 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S 오비탈은 L이 얼마냐면 0이에요. S 오비탈. L이 0이기 때문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군 용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모멘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갈 거예요. 이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가 S 오비탈이 있는 거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가 S 오비탈이 있지 않고 2p 오비탈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잖아. 근데 2p 오비탈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네? 자, L이 1인 상태인데 ML이 1인 상태의 가구 동량은 요 방향이다. M이 0일 때는 요 방향이다. ML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L이 1일 때는 가구 동량의 크기도 있지만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라고. 자, 전자가 이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마치 자석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가구 농야 방이 이 방향이라면 자석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있으면 가구 농야 갖고 있기는 해. 갖고 있긴 한데 이 방향일 때가 있고 이 방향일 때가 있고 이 방향일 때 세 가지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져야 되냐면은 2개가 아니고 3개로 갈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결과를 설명하지를 못해. 그럼 만약에 p 오비탈이 아니고 3D 오비탈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개로 갈라질 거냐면은 5가닥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L 양자수에 의해서 갈라질 때는 한 가닥, 3가닥, 5가닥, 1357으로 홀수 가닥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은 홀수 가닥이 아니고 2가닥으로 갈라진다. 다시 말하면 L 양자수로는 이게 2가닥으로 짝수의 개의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L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면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 것이 이제 공전이거든요. 공전에서 만들어진 가공 용량을 우리가 이제 L이라고 보통 표현해 주는데 이 공전에서 만들어진 가공 용량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공 용량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또 다른 종류의 가공 용량을 스핀 가공 용량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 용량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자전은 아닌데 어쨌든 자전과 비슷한 또 다른 종류의 가공 용량이 있다. 그걸 스핀 가공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군 농량이 있으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수를 정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종류의 가군 농량이 있다. 그러면 그 가군 농량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군 농량 양자수가 얼마냐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가군 농량 스핀 가군 농량 양자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가군 농량의 얘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양자수가 1이라고 그러면 언제나 L에 부속되어서 따라 나오는 양자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ML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알듯이 L이 정해지게 되면 ML도 정해지거든요. 가능한 값이. ML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 그래서 절대값이 원래값이랑 같게 되면 끝쳐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양자수가 1일 때 ML 양자수는 3개만 가능하다. L이 2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L이 2였다 그러면 ML은 가능한 값이 2, 1, 0, 마이너스 5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두 가닥으로 갈라졌거든요. 두 가닥. 두 가닥이 아니고 설명의 편의상 예를 들어서 네 가닥으로 갈라졌을 때 S를 얼마로 해야 하느냐가 질문이야. 만약에 네 가닥으로 갈라졌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얼마냐면은 짝수로 갈라질 때는 얘가 2분의 3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S라는 양자수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 나오는 MS라는 양자수가 있을 텐데 MS라는 양자수가 가능하면 몇이냐면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 그래서 빼기 2분의 3이 되면 절대값이 같아서 끝이죠. 다시 말하면 S가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MS라는 양자수는 몇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네 가지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네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은 네 가닥이 아니죠. 몇 가닥이냐면은 두 가닥으로 갈라졌다. 두 가닥. 그럼 S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두 가닥을 할을 때는 S가 2분의 1입니다. S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가능한 MS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스턴젤라 실험에서 수소 원자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군 농량이 필요하다. 그래 S라고 부르는데 그 가군 농량 양자수는 정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정수가 아니고 반정수 값을 가져야 합니다. 2분의 1. 그래야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스턴젤라 실험은 두 개의 양자수를 갖는 두 가지 다른 양자수를 갖는 스핀 가군 농량의 존재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스턴젤라 실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렛하고 비정상 지만 이펙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 수소 원자가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2S에서 1S는 안 떨어지고요. 2P에서 1S로 떨어지는데 2P 때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근데 3개가 에너지 주니까 똑같잖아요. 그 픽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가 나와야 한다. 하나. 다시 말하면 싱글렛이. 이게 싱글렛이라고.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장이면 자기 모멘트에 의해서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그래서 픽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져요. 자기장에 의해서 픽이 세 개로 갈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요. 자기장에서 픽이 갈라지는 현상을 지만 이펙트. 그 중에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 단순하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불러. 이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픽이 몇 개로 나오냐면요, 2개로 나와. 하나가 아니야. 이걸 더블렛이라고 불러.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이 2개로 갈라지는 거야 이미.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하나는 몇 개로 가냐면 4개로 갈라져. 얘는 몇 개는 6개로. 자, 자기장에서 갈라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단순히 세 가닥이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이게 실험이라는 거야. 이게 실험이랄까요. 이건 예측.
예측할 때는 싱글렛이 보이고 정사지만 이펙트가 보이는 것이 예측인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더블렛 구조를 보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지더라는 거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양자수가 3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갈라지는 거야. 자, 이걸 설명할 때 바로 다시 또 스핀이라는 개념이 도움이 돼. 자, 그럼 먼저 이 픽이 2개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p 오비탈 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실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미 p 오비탈이 2가닥으로 갈라져 있어야 돼. 그래야 픽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럼 얘가 왜 2개로 갈라져? p 오비탈 준이가 왜 2개로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스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p 오비탈이니까 L이 1인 오비탈이잖아요. 그럼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공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전 운동에서 만드는 가부 능력을 내가 L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전자가 공전에서 만들어진 가구 능력 말고 스스로 자전 비슷한 걸 해서 만드는 또 다른 종류의 가구 능력이 있고 그거를 스핀 가구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핀 가구 능력의 양자수가 2분의 1이라서 업스핀이 있고 다운스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가구 능력이 패러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2가지 종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에너지가 같지가 않아. 왜 같지가 않냐? 자, L이나 S는 전부 가군 능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근데 물리책을 찾아보면은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작은 자석처럼 행동을 해. 근데 L하고 S가 패러렐 할 때는 L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의 방향이랑 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의 방향이 서로 패러렐하는 상태예요. 반면 두 번째 경우는 L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하고 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의 방향이 서로 안타이 패러렐해요. 그러면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자석이 어떻게 돼요? 청력이 발생하거든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사실 1번 상태가 바로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예요. 2번 상태는 자석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끌리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서 아래쪽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핀에 의해서 이게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에 따라서 2가지 다른 컨피그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고 각각의 상태는 에너지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픽이 2개로 갈라진다. S오비탈은 갈라지지가 않아. S오비탈은 왜 안 갈라지죠? S오비탈은 L이라는 게 없죠. S오비탈은 L이 0이기 때문에 가구 능량이 없어요. 그때는 S 혼자만 있으니까 자석이 이쪽 방향에 있던 이쪽 방향에 있던 에너지가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로 갈라져요. 그래서 더블렛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 지말 이펙트는 좀 살짝 어려워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일반학 수준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물리학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설명한다 정도만 알고. 여기서 자기장만 걸어주잖아요. 이게 몇 가닥으로 갈라지면 2가닥으로 갈라져. 이게 몇 가닥으로 갈라지냐면 4가닥으로 갈라져. S오비탈도 2가닥으로 갈라져. 자, S오비탈이 왜 2가닥으로 갈라질까? S오비탈에 자석이 스핀이죠, 스핀. 스핀이 있거든, 스핀. 스핀이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가닥으로 갈라져. 근데 여기는 왜 4가닥으로 갈라지고 여기는 2가닥으로 갈라지냐가 조금 어려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전자는 2가지 종류의 가군 능량이 있다는 거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공전에서 만들어진 가군 능량이 있고 또 뭘 갖고 있죠? 스핀에서 만들어지는 가군은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가군 능량, 얘도 가군 능량. 얘를 전부 더한 것을 J라고 표현하고 이거 총 가군 능량이라고 표현해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군 능량. 그 전체 가군 능량은 오비탈의 그러니까 공전 운동에서 만드는 가군 능량하고 자전 운동에서 만드는 가군 능량을 전부 다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J라고 부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L은 양자수가 얼마죠? 1이잖아. P 오비탈이니까. S는 얼마를 가서 간 거? 2분의 1이야, 2분. 그러니까 가구 능량의 양자수가 1인 놈하고 가구 능량의 양자수가 2분의 1인 놈하고 더했어. 그때 J라는 전체 가구 능량의 양자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가 질문이야. 근데 방금 봤지만
요 위쪽 상태는 요 상태라고 그러죠. 요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L하고 S가 패러렐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J가 얼마일 때냐면은 2분의 3일 때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잖아. 1자리하고 2분의 1자리. 근데 요 상태는 이게 1번 상태고 2번 상태는 어땠나요? L하고 S가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J가 어떤 상태냐면요. 2분의 1인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J가 2분의 3인 상태. 어떤 상태냐면 L하고 S가 서로 패러렐한 상태. 그래서 더해지는 거야. 이 상태는 J가 2분의 1인 상태. 얘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인 상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줄어들어. 2분의 1인 상태. 자, 근데 J가 2분의 3은 왜 4가닥으로 갈라지고 J가 2분의 상태를 왜 2가닥으로 갈라지느냐? 이것 때문에. 가구 능량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해주네. L이라는 양자수가 있으면 뭐가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L에 부속되어 나와 있는 ML이라는 양자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L이 1이라고 그러면은 ML은 값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값이 1, 0, 마이너스 3개만 가능해. 자, S도 마찬가지죠. S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었다. 그럼 S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부속되어서 따라 나오는 MS라는 양자수가 있어. 얘는 어떤 값만 가능하냐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2 가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 J가 2분의 3이야. J가 2분의 3이면은 얘도 J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나오는 MJ라는 양자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 얘는 몇이 가능하냐? 얘는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1씩 빼줘. 몇 가지가 가능?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가능하다. 네 가지. 아래 상태는 J가 2분의 1이잖아요. J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J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나오는 MJ라는 양자수가 언제나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얘는 몇이 가능하냐면은 2분의 1 빼기 2에서 2가닥으로 갈라지게 돼. S부터도 2가닥 갈라지게 업스 뺀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러 개의 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더 많이 복잡하게 갈라집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3개 양자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은 현상들이 있다. 스턴젤라, 더블렛, 비녀먼. 근데 3개 다 공이 뭐를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전자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공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스핀 가공 능력이고 걔는 오직 2값만 가지고 있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3가지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이유가 2는 뭐냐면 베타 원리랑 마찬가지예요.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는데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업스핀으로 그 다음에 다운스핀으로 들어가면 끝이죠. 그죠?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한 오비탈에는 딱 맥시멈 2개의 전자만 가질 수가 있어요. 2s 오비탈도 업 들어가 다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끝이야. 그래서 왜 2가 나오느냐? 전자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그래서 업스핀하고 다운스핀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명이 된다.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네 번째 양자수를 도입하게 되는 것은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양자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양자수를 도입한 것뿐이야.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몰라. 그냥 실험적으로 이런 실험 결과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양자수가 도입된 것이지 이게 이론적으로 무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곧이어서 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 디락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슈레딩거 방정식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무슨 개념을 도입하냐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해요. 도입을 해서 새로운 디락 방정식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디락 방정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나 더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풀잖아요. 새로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양자수가 4개가 풀려. 그리고 이 양자수는 2분의 1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이 방정식을 풀면은 유도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디락이라는 사람.
이것이 D라기 한 첫 번째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D라기 노벨상을 탄 이유가 얘 때문이 아니고, D라기 노벨상 탄 이유는 반물질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이론적으로.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전자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되는 반물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의 반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렇지, 양전자라고 불러요. 자, 전자하고 양전자는 질량 똑같아. 양자수도 똑같아. 뭐만 다르면 전하 양만 달라.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플러스 차지를 띄는 거야. 근데 물질이 있으면 언제나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예측을 해. 예측. 이거 실험한 게 아니야. 실험한 게 아니고 디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반물질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몇 년 뒤에 정말로 반물질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디락은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핀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핀에 관한 내용이고 단전자 원자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다전자 원자에 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해요. 다전자 원자. 예를 들어 헬륨을 한번 봅시다. 헬륨. 여기 핵전하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는 시스템. 핵은 그냥 원점에 존재한다라고 해요. 전자가 이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니는 다전자 시스템에서의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면 이런 형태를 띠겠죠. R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의 좌표, R2는 두 번째 원자의 좌표. 그러니까 이거 세 개의 좌표가 들어가 있겠죠. R1하고 R2에는 첫 번째 전자의 좌표, 두 번째 전자의 좌표의 파동함수로 예를 들면 헬륨의 원자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대로 놓고 풀지 않고 우리가 많이 했던 식으로 곱으로 놓고 풀어요. 이게 두 개의 함수의 곱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 자, 근데 여기 기호에 조심해야 돼. 이게 이 꼴이 아니거든요. 물결 표시되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근사라고. 얘를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놓고 하겠다라는 것은 근사라는 거야. 왜 근사냐? 만약에 이 첫 번째 전자하고 두 번째 전자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두 개 곱으로 놓는 것은 근사가 아니고 이그젝트야.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근사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어떻죠? 두 개 전자 사이에는 청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 그럴 때는 이거 두 개 곱으로 놓는 것은 근사야. 만약에 두 개 전자가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에서 독립 사건은 그냥 곱해줘도 되잖아요. 곱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두 개의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으로 놓는 것은 이제 근사라고. 이 근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왜 그러느냐? 이걸 이렇게 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는 푸사이온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자는 푸사이트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것을 오비탈 근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근사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비탈 근사를 통해서 헬륨 원자의 파동함수가 두 함수의 곱으로 놓아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한다면 그냥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구하게 돼요. 자, 근데 언제나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할 때는 파동함수에 대응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 얘가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걸 이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얘를 알고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뭐죠?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알아야만 이걸 세운다. 근데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두 개 항이 합이에요. 두 개 항. 첫 번째 항은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핵은 위치가 고정이 돼 있거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전자와 이 첫 번째 전자의 인터랙션이 어려운 내용이 된다. 왜 어려운 내용이냐? 두 번째 전자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얘는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공간 분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얘 공간 분포가 알려져야만 얘를 세울 수가 있어. 그래야 이 슈레딩거 방정식 세워서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알려져야 되냐면은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지가 알려져야만 이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는 그냥 이런 식이 되겠죠. 비슷한 형태겠죠. 1번이 2번으로 바뀌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슈레딩거 방정식 풀기 위해서 뭐가 알려져야 되냐면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알려져야만 식을 세워서 얘를 구하는. 두 번째 전자의 포텐셜은 얘가 느끼는 포텐셜인데 얘가 느끼는 포텐셜은 핵과 인력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 전자와의 청력에 관한 정보가 적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지가 알려져야만 이 식을 세워서 두 번째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죠. 요런 포텐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부르요. 각각의 개별적인 전자가 평균적으로 느끼는 포텐셜이 알려져 있어야만 얘를 구한다는. 자,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화학적으로. 자, 이 식은 얼뜻 보면은 연립이 아닌 것처럼 보여. 첫 번째 식은 저 1번만 있잖아. 1번만. 두 번째 식은 2번만 태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립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립이 되어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 있느냐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사실은 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널리틱하게는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하게 풀어야 되는데 계산학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전자가 푸사이1 제로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푸사이2 제로 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추측을 해. 개스를 해. 1단계에서. 그냥 찍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식을 풀어. 첫 번째 식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된대요. 그걸 푸사이2 제로로 찍은 거야. 그냥 개스한 거야.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 여기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서 식이 세워지고 얘를 풀어요. 얘를 풀게 되면 요 푸사이1이 나오겠죠. 그것은 당연히 얘랑은 다를 거야. 이건 찍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푸사이1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식으로 넘어가. 아래식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지가 필요하죠. 그게 얘라죠. 방금 그랬잖아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세워서 얘를 풀어. 그럼 푸사이2가 나오겠죠. 그 푸사이2를 푸사이2 1이라고 해요. 이거랑은 다르겠지. 그냥 찍어만 버리니까.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얘를 구할 때는 가정이 뭐죠? 두 번째 전자가 푸사이2 제로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바뀌었잖아, 얘가. 다시 풀어요, 식을. 이제는 두 번째 전자가 푸사이2 1 오비탈에 있다라고 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래서 얘를 또 풀어. 그러면 바뀌겠죠? 얘랑은 다른 놈이야. 푸사이1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겠지. 왜냐면 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전자가 이 오비탈에 있다고 가정해서 푼 건데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 오비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풀어. 그럼 얘가 아닌 또 다른 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얘가 바뀔 거라는 거야. 계속. 그래서 무한정하지는 않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지금 구한 요 값이 그 전 단계 값들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끝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산학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 얼마나 변할 때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끝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계산이 끝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동함수구나라고 하고 풀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계산학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는 어떤 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도 중요하지만 전자 사이의 청력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여기. 그걸 이펙티브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포텐셜을 근사적으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R분의 이런 식으로 근사를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그냥 쿨롱 포텐셜이죠. 뭐만 바뀌는 거죠? 핵 전하가 G가 아니고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로 바뀌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이렇게 볼 거예요. G가 있고 두 번째 전자가 감싸고 있고 바깥에 첫 번째 전자가 있습니다. 얘가 없었으면은 이 이원은 그냥 핵 전하량을 느낄 텐데 두 번째 전자가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는 더 이상 G가 아니고 유효 핵 전하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핵 전하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실은 전자 사이 청력이 이 유효 핵 전하라는 개념에 그냥 딱 들어가 버리겠다. 자, 그때 그래가지고 유효 핵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자 사이 반발력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6번 탄소에 대해서 유핵전화 값이 계산되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G 꼴 6이잖아요. 1S 오르타 2S 커피 오르타. 여기에는 전자 1S 오르타에 있는 전자는 유핵전화가 원래 핵전화는 거의 비슷해. 이게 6이 5.67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핵전화는 거의 비슷해. 왜냐면 1S 오르타는 핵에 딱 달라붙어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핵전화량이랑 유핵전화는 거의 비슷해. 그러나 2S 오르타에는 유핵전화량은 얼마냐면 3.22로 급격하게 떨어져. 왜 그러냐면 2S 오르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1S 오르타에 의해서 차폐가 돼버려. 그래서 유핵전화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자, 근데 2P 오르타 유핵전화는 얘랑 비슷하긴 한데 또 더 떨어져. 자, 2S 오르타하고 2P 오르타는 주양자 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P 오르타이 살짝 유핵전화가 떨어져요. S 오르타에 비해서. 그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S 오르타하고 P 오르타이 이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S 오르타하고 P 오르타는 가장 중요한 점은 R 이꼴 제로에서의 파동함수의 값이에요. S 오르타는 R이 0일 때도 0 아닌 값을 갖는다고 그랬었거든요. P 오르타는 R이 0일 때는 0을 가져.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S 오르타는 하고 P 오르타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 S 오르타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커. P 오르타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작아. 그래서 유핵전하에 차이가 살짝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이게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으면은 단전자 원자의 경우는 핵의 전자 청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S 오르타하고 P 오르타 에너지가 같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청력이 들어가면서 2P 오르타 에너지가 살짝 위로 올라가. 왜 그러냐면 S 오르타의 유핵전하가 P 오르타의 유핵전하보다 살짝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배치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S 오르타를 두 개 들어 이걸 다 채운 다음에 2P 오르타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서는 유핵전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는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